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자, 2월도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1분기도 절반이 흘러간 거죠. 자, 연초에 아직까지는 워밍업이다 이런 말씀 드렸었지만 이제는 각 분야에서 일상의 생산성이 나야 하는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이 난방비, 전기요금, 대중교통을 포함해서요, 물가가 워낙 이 비용을 상승시키고 있죠. 코로나로부터 벗어나는 중인데 여기도 저기도 수익이 난다는 곳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 민생 정책을 내야 하는 정치권과 국회 내탓 공방만 주로 하고 있고요. 자, 일부 강성 지지층이 아니라면 일반 국민은 전임 정부 책임도 있겠고 또 정권을 인수한 현 정부의 책임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이 앞으로보다는 과거를 따지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자, 여당은 내부 권력 투쟁이 무섭게 전개되는 가운데 또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잡혀가라 이런 양상이고요. 또 야당은 대장동, 50억 클럽, 저축은행 다 특검하고 더해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도 특검하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필요한 수사도 하고요, 특검도 하고요, 해야 할 것은 다 하되 이 본연의 국민 생활 챙기기도 좀 해달라, 이겁니다. 자, 대통령실 정부도 마찬가지겠죠. 이 전당대회나 영부인 의혹에 대한 입장보다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 명함을 파셨으니 경제를 좀 살려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에서는 화제 인터넷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그리고 이어서 이슈 인터뷰 시간에는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이 대통령의 명예 당대표직 논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건 본부까지 달려봅니다. 자, 1부 끝에 저희가 신청곡을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디저트송, 오늘 꼭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면요,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저희가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그리고 이봉우 미디어 인권연구소 뭉클 연구원과 시작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윤석열 대통령 오늘 제13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자, 주요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최대한 동결 기조를 유지하겠다, 이런 방침이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회의가 끝난 다음에 내용이 이제 정리가 돼서 브리핑이 되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네네, 회의 시작 한 20분 전에 대통령실에서 공지를 했습니다. 대통령 모두 발언을 생중계하겠다라고. 그래서 오늘 메시지에 대통령실 좀 힘을 줬다. 이걸 좀 많은 국민들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윤 대통령 모두 발언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또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고요. 이어서 이제 도로, 철도, 우편 같은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지방정부도 이 민생 안정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이렇게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또 이 통신 분야, 금융 분야, 이런 이 두 가지 분야는 특히 이제 공공재정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로 유지되고 있는 정부의 특허 사업이다. 많이 어려운 이 서민 가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 안정을 위한 이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아울러 이 정부의 정책이 과학이 아닌 이념과 포퓰리즘에 기반하면 국민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현 상황이다라고 진단하면서 과학에 기반한 국정운영, 민생 현장 중심의 정책을 늘 염두에 두고 일해야 한다, 이렇게도 강조를 했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대통령이 좀 민생 챙겨달라 그랬더니 오늘 메시지가 쏟아져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윤 대통령이 이제 서민 경제 고통 분담을 위해서 통신업계의 동참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고통을 분담해 달라. 자, 그런데 마침 때 맞춰서 통신 3사가 3월 한 달간 30기가의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통신비가 너무 비싸다. 혹시라도 통신 3사가 사실상 3사 독점 체제로 가고 있는데 너무 많은 이득을 이 소비자들로부터 가져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나 의문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오래됐죠? 오늘 마침 윤석열 대통령의 이 통신사에 대한 어떤 발언이 나오자 곧바로 마치 미리 메시지를 알고 있었다는 듯이 통신업계에서 3월 한 달간 고객들에게 무료로 데이터를 제공하기로 한 것인데요. SK텔레콤과 KT가 3월 한 달간 만 19세 이상 고객들에게 데이터 30GB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LTE, 3G, 5G와 상관없이 그리고 특별한 신청 절차 없이 일단 무조건 제공이 된다는 것인데요.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런 지원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이게 한시적이에요. 3월 한 달만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예전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이 서비스 불안정이 있었을 때 일반 고객들에게 이모티콘과 같은 이 보상을 했는데 그것도 한시적이어서 오히려 여론이 악화된 적이 있습니다. 아, 지금 이모티콘 들어와 있는데 뭐 거의 한두 번도 못 쓰고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은 다 지났어요. 네, 그래서 이런 한시적 지원이 정말로 이 통신비 절감이나 민생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느냐 이 부분은 또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달만이다, 한시적이다. 뭐 어떻게 보면 통신비 절감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30기가 무료 데이터 주는 것보다 지금 뭐 기본 요금이나 아니면 다른 요금 체계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게 기반 시설이 투자가 돼야 되고 투자하기 위해서 요금이 필요하다라는 통신사의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이미 기반 시설이 많이 지금 정비가 돼 있고 그리고 LTE 시설 같은 것들은 지금 다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기본 요금이 또 지나치게 높은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은 일부 시민단체나 또 일각에서는 계속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절감해 주는 게 국민들이 고통을 좀 덜 느끼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이지 이 무료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게 요즘 보면은 공공 개방 데이터도 많고요. 사실 그동안 써오던 그런 루틴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면은 무료로 데이터를 쓸 수 있고 어디 가면은 좀 무료 데이터가 빠르고 이 영상도 더 쉽게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30기가 무료 데이터 준 다음에 3월에 끝나지 않습니까? 4월 되면 30기가 쓸 때 편했는데 가입을 더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이게 미끼 상품처럼 보통 통신사 모든 입장에서는 서비스가 처음 한 달 무료 그러다가 이제 더 보고 싶으면 가입하게 되는. 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더 쓸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지 않을까. 통신료가 올라가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향후에. 자, 그래요. 설마 고통 분담이 한 달 동안 30기가를 주는 걸로 끝나진 않겠죠. 뭔가 좀 통신비에 대한 합리적인 조치들이 통신사 입장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과점 시장 체제, 뭐 소수의 업체가 시장을 이제 독점이나 과점하고 있다는 것은 이 소비자의 힘이 좀 무력화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선택권이 굉장히 좁죠. 업체의 이제 어떤 주도성이 너무 강해진다. 그런 의미인데 좀 이제 한번 곰곰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김동연 경기도지사, 뭐 경기도지사 되기 전에 정치권에 이제 몸을 담그기 전에는 베테랑 경제 관료였죠. 그렇습니다. 경제부총리까지 지냈어요. 그랬는데 오랜만에 나서서 인터뷰에 나섰어요. 현 정권의 경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어떤 내용 나왔습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1월 난방비 고지서가 날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받으신 분들이 정말 깜놀한다 이런 말씀을 좀 하고 계신데요. 우편함을 안 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1월에 너무 이제 많이 나와서 아껴 쓴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이 나오니까 놀라신 상황이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이 더 두텁게 취약계층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동연 지사가 오늘 한 라디오에서 한 얘기는 뭐냐면 난방비 지원 확대 정부 방안이 늦어지고 있다. 난방비 문제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 부총리도 그렇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는 게 안타깝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재정의 건전성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되고 재정의 역할을 훨씬 강화해야 될 때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계나 기업 부채가 심각한데 정부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 아니냐. 경기도도 가장 빨리 난방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결정해서 이미 1차분 집행을 완료했다.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을 준비했지만 일부 취약계층이 한정이 됐고 속도를 안 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취약계층을 넘어서 중산층도
지금 난방비 인상에 따른 고통을 심하게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 빠른 속도로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지난 10일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재정을 통한 중산층 난방비 현금 지원 여기에 대해서 선을 그으면서 가스 요금 올리고 재정으로 지원하는 거 이게 조삼모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선임 경제부총리로서 김동연 지사가 얘기한 건 뭐냐면 난방비로 고통받는 취약계층과 중산층, 서민층까지 통 넓게 재정에서 지원하는 게 현 상황에서 너무나 당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필요할 땐 돈을 써야 된다. 그게 재정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지난번엔 난방비가 뭐 워낙 논란이 크니까 1분기에는 동결한다. 그럼 이제 2분기에 올린다는 건가? 이제 이랬는데 오늘 대통령 발언은 이제 상반기에는 동결한다라는 기조였기 때문에 속도 조절한다고 했으니까요. 네네. 만약에 인상을 하더라도 소폭만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또 여름에는 뭐 난방 문제가 없어지니까 또 이걸 까먹고 있다가 그 사이에 올리면 또 다음 겨울에 또 깜짝 놀란단 말이죠. 중요한 시기는 또 하반기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너무 단기적인 정책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안정화시킬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이슈로 가보죠. 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 그리고 시민단체가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했죠. 근데 서울시는 이거 철거해라. 그런데 이제 자진 철거 기한이 하루 이틀 미뤄지다가 일주일 후로 연기됐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기한이 돌아왔습니다. 잠시 후인 오후 1시에 자진 철거 공고 기한이 만료가 되는데요. 자, 서울광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오전부터 서울시와 경찰이 특히 경찰 같은 경우에 병력을 서울광장 주변에 배치를 했고요. 네. 그리고 경찰 버스까지 현장을 둘러싸면서 잠시 후인 오후 1시부터 예정되어 있는 철거 행정 대집행을 강행하겠다는 입장. 여기에 맞서서 유가족과 시민대책위는 분향소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방금 전 오전에 유가족들이 기자회견을 또 열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참사에 책임이 없고 당당하다면 우리를 모두 시청광장에서 끌어내라. 참사 현장에 없었던 정부가 유가족들을 불법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 책임을 통감하고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하려는 노력은 없이 언론 플레이와 유가족을 협박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규탄을 했는데요. 서울시는 여전히 입장 변화가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또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고요. 그간 이 서울시는 12월 말에 이미 유가족이 원하는 대로 추모 공간을 제한했고 녹사평역 지하 4층도 제한을 했는데 네네. 유가족이 사실 별 말이 없고 검토를 한다고 했다가 2월 4일 100일 추모제 때 갑자기 서울광장에 기습 무단 네네. 설치를 했다는 입장이고 서울시가 오히려 일방적으로 제안을 했다는 게 또 유가족의 네네. 입장에서 계속해서 사실관계에 대한 이 판단도 다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모쪼록 오늘 충돌보다는 이 자유로운 추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좀 대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화로 풀어야죠. 이렇게 악순환이 되고 또 격앙되는 분위기가 상승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서울시는 애초에 이제 녹사평역 지하 4층 공간을 제한했다. 근데 이 지하 공간은 도저히 또 유가족이 받아들이긴 어렵다. 그래서 뭐 유가족들은 서울시에 이제 관급 건물을 추모 공간으로 요청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민간 건물로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관급 그러니까 정부나 지방정부에서 관리하는 그런 건물이나 그런 지역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뭐 특별법을 통해서 독립적인 진상조사 기구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까지 좀 봐야 된다는 게 유가족들의 입장이거든요. 네네. 그때까지는 서울광장 분향소를 유지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서울시가 관급 건물이 없다고 얘기해서 이태원역도 있고 녹사평역도 있고 용산구청도 있고 시청 로비도 있다라고 유가족이 얘기한 걸 서울시가 뭐 유가족들이 녹사평역 지하 4층을 먼저 제안했다. 뭐 이렇게 언론 플레이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서울광장 상황이 경찰이 또 배치가 다 돼 있거든요. 10개 중대 500명 정도의 경력이 배치가 돼 있는 상황이라서 만약에 서울시가 1시 딱 뭐 맞춰가지고 철거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충돌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피할 수가 없고 이 충돌만 문제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상황이 계속 악화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를 해야 된다. 근데 유가족들의 얘기는 서울시 오세훈 시장과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유가족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인 서울시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면담을 요청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과연 면담을
받아줄지 이것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계속 대치가 이어질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지난번 4일에도 이 서울시 공무원들이 분향소를 철거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다가 한 유족이 거기서 이제 쓰러지셔가지고 병원에 이송되는 일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상황도 염려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오후 1시에 서울시가 또 강제적으로 철거를 할까? 거기는 전 조금 그러지 않을 거란 생각을 네네. 합니다. 신중한 입장을 보일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다시 한번 대화 테이블을 어떻게든 만드는 게 네. 서울시도 그렇고 유가족들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제일 좋은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시간은 30분도 남지 않았는데 이게 잘 풀려가기를 좀 간곡하게 당부를 드려봅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통신 3사 3월 한 달 동안 30기가 데이터를 이제 무료 제공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정작 이제 이 브랜드는 SKT와 KT만 언급을 해서 네. 일부 청취자분들이 LG U 플러스는 통신 3사라고 말씀드렸으니까 LG U 플러스 포함이 됩니다. 이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자, 지금 수요일 12시 36분을 넘기고 있는 시간인데 점심시간 교통 상황을 좀 알아보고 이슈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강원권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안전에 더욱 신경 쓰셔야겠는데요. 눈이 사흘째 이어지면서 도로가 많이 미끄럽습니다. 현재도 눈발이 날리면서 동해고속도로 위로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속도를 충분히 줄이시고 앞차와의 거리도 넉넉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지금은 동해고속도로나 영동고속도로 위로 사고 구간은 없고요. 정체 구간도 없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먼저 한남부터 서초 사이로 정체고요. 이후 남사부근 5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통영 대전고속도로 통영 쪽으로 적상터널 부근 3차로에서도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노들길 현충원 방면으로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에서 있었던 사고는 처리 작업이 마무리됐지만 서울교 부근부터 더딘 흐름 남아 있습니다. 그 밖에 영등포 경찰서 앞에서는 오후 3시까지 집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집회가 끝난 뒤에는 여의도 국민은행까지 행진도 예정된 만큼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다음 이슈로 가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국면이죠. 오늘부터 이제 TV 토론이 또 시작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당정 일체 이야기가 나온 바 있습니다. 또 김기현 후보가 강조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 당대표론, 이거는 어떻게 나온 얘기입니까? 네, 이게 어제 TV조선의 보도로 좀 알려진 내용인데요. 네네. 윤 대통령이 최근 사석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책임 정치 구현을 위해 대통령실과 당이 함께 시너지를 내는 당정 융합이 필요하다. 당정 융합. 네, 이런 취지의 말을 한 걸로 알려졌다고 보도가 됐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융합 방안으로 윤 대통령이 이 명예 당대표를 맡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국민의힘 당원을 보면 대통령이 명예직을 겸임할 수 있고 또 당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적극 뒷받침해야 된다. 명시돼 있다. 네. 이 점을 들어서 이 당대표, 그 명예 당대표론이 지금 부상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이 관계자 얘기를 들어봐도 지금 3대 개혁, 연금, 교육, 노동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당과 일체감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명예 당대표 맡는 방식도 고민해 볼 만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네. 그래서 이게 그러면 과연 당내 반응 어떤가라고 들여다봤더니 친윤계 핵심 인사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누가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명예 당대표 방안 가능한 얘기다.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당과 대통령이 같은 방향으로 가야지 지금까지 당정 분리론이라는 게 잘못됐던 것 같다. 대선 때 대선 후보와 당권을 가진 분이 분리돼야 한다는 취지로 당정 분리론이 나왔던 것이지 대통령과 당이 다른 목소리 낸다면 그게 집권 여당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선거 당시 국민께 약속을 했지 않냐. 그건 후보 개인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당의 공적 약속이다.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정부와 대통령, 당이 같은 방향을 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소통하자. 그런 얘기로 받아들인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이철구 의원이 윤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에 대해서도 불편한 분들이 주장하는 일방적 얘기다.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대통령은 누구를 대표를 시켜라. 말하라.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김기현 당대표 후보도 이 얘기에 대해서 입장을 좀 내놨는데요. 기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어차피 당정은 당원과 상관없이 운명 공동체로 같이 책임지고 같이 정책을 펼쳐나가야 하는 동지적 관계다. 굳이 어떤 직책으로 논란을 벌일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뭐 명예 당대표론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좋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이 당과 대통령 운명 공동체다. 그러니까 함께 합을 맞출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이 부부 관계처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 이걸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한국 사회 정치에서 수십 년 동안 정치에 이제 여러 가지 국면 전환들이 일어나면서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당정 분리 이게 또 이유가 있었던 거거든요. 과거에 이제 80년대 군부 독재 정권 이후 민주화가 이제 추진이 되면서 이 대통령에게 너무 사당화되는 거 아니냐. 안 그래도 제왕적 대통령제 국가라고 이제 비판을 우리가 하는데 그런데 이 당까지 이렇게 사유화, 사당화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과거에는 대통령이 총재를 겸한 적도 있었죠. 그런데 이게 점점점 분리돼 나가면서 사실은 뭐 탈당도 있었고 지금 이제 평당원 당무 개입은 않는다. 여기까지 이제 이번 정부에서도 들었던 얘기인데, 자 이게 뭐 어젯밤에 나온 소식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몇 가지 박 기자님 의견들을 전해주셨지만, 네. 당내에서도 그렇고 당 밖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의 명예 당대표라는 이 표현 자체, 자리 자체가 워낙 생소하고 말씀하신 이유 때문에 약간은 거부감도 사실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특히 지금 당권주자 중에 한 명인 국민의당 당권주자 중에 한 명인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에 오늘 KBS 라디오 최경의 최강시사에 나와서요. 이해하기 어려운 명예 당대표 추진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당은 대통령보다도 범위가 더 넓어야 한다. 네네. 민심을 온전히 담는 것까지는 가지 않아도 80만 당원 정도 되면 생각이 다양할 수밖에 없다. 당을 용산 출장소로 만들 것이냐. 대통령과 협력하지만 대통령의 방향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은 결코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억압적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밝혔고요. 이 당 지도부를 보면요. 정진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좀 긍정적인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 반대로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을 당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는 차기 지도부가 들어서면 그때 그 지도부가 결정할 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약간의 건강한 긴장관계도 유지가 돼야 되는 것이지 긴장관계만 유지해서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너무 일치되면 건강한 비판 기능이 없어질 수 있다 라면서 이 너무 대통령의 명예당대표를 포함한 과도한 당정 일치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의견을 표출했습니다. 뭐 우리나라의 이제 기관이나 기업들도 명예직을 많이 두고 있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게 그냥 명예라는 게 어떤 뭐 권한 이것을 주는 게 아니라 명예로운 명예라면은 모르겠는데 이게 명예 당대표다. 당대표에 좀 이게 만약에 비중이 실리면 공천권도 행사하나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당내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면 항상 이번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전 이후도 마찬가지인데 대통령 지지율이 임기 후반에 낮게 되면요. 정당이 대통령을 버려왔어요. 지금까지 보면. 뭐 탈당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고. 예. 그랬는데 그럼 임기 후반에 만약에 또 지지율이 낮게 되면 무슨 얘기가 나오려나. 지금은 집권 초기라서 이게 뭐 김기현 후보를 포함해서 지금은 이 안철수 후보도 지금 나도 친윤이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자,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과연 당에서 얘기가 나왔느냐 아니면 지금 보도상으로 보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서 시작된 것이라서 이 국민의힘 지금까지 분위기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지시나 발언이 나오면 그거를 착착착착 이행해가는 모습 때문에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욕심 때문은 아니냐라는 의심도 또 피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그런 얘기들은 또 차차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명예 당대표보다요. 더 좀 놀란 표현은 당정 융합이라는 표현이에요. 당정이 융합된다. 자, 그게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텐데, 야, 이건 또 뭘까 궁금합니다. 다음 이슈로 가봅니다. 자, 이 민주당은요, 계속 지금 특검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재명 대표가 당 최고위원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윤석열 정부에서 이 법 앞에 평등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있다. 윤석열 이 특권 정권의 선택적인 법치주의 또 편파적인 이중잣대를 끝낼 유일한 수단. 그게 바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특검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 가족과 검사 출신은 법에 군림하고 취해법권의 특권을 누린다는
이 불멸의 신성가족 법치에 소도가 됐다 이런 지적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네. 또 검사 출신인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을 통해 50억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네. 그런 사안을 언급한 걸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한없이 잔혹한 검찰의 칼날이 특권 계급 앞에서는 종이호랑이다. 특검을 끝까지 거부하면 관련 의혹이 내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지 않겠느냐. 정권 스스로를 위해서도 특검이 필요하다. 이렇게도 설명을 했습니다. 한편 박홍원 원내대표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검찰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는 이거는 50억 클럽과 또 김건희 여사 의혹 봐주기 수사로 여론이 들끓게 되니까 대놓고 물타기 하겠다는 속셈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민주당은 뭐 쌍특검, 특검 계속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또 정의당의 입장이 요즘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자, 그런데 그 시점이 내일이 유력하다. 이런 보도가 오늘 오전에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러한 검찰의 입장이 거의 매일 어제도 사실은 어제 또는 오늘 네.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이제 내일로 유력하다는 보도가 이제 사실상 검찰발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민주당에서는 이러한 언론 보도들 그리고 검찰의 태도를 사실상의 검찰의 언론 플레이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저께부터 나오기 시작한 정성호 의원의 정진상, 김용 회유시도 보도라든가 그게 오늘 아침에는 또 이화영 지금 구속돼 있죠. 비슷한 혐의 그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도 또 오늘을 보니까 12월에 정성호 의원이 접견을 했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 검찰이 의도적으로 검찰 수사에 유리한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좀 유죄 쪽으로 압박할 수 있는 내용들을 일부만 맥락을 자른 채 흘리고 이 구속영장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이 일자를 하루하루 흘리면서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는 언론 플레이다, 비겁하다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사실은 어제도 또 뭐 정성호 의원 그 최측근과의 이제 면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이제 보도가 돼서 교정 당국밖에 모르는 건데 어떻게 흘러나왔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다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그래서 고발 조치한다 그러더라고요 공수처에. 그런데 이렇게 계속 연일 얘기가 나오다 보면 박 기자님, 네. 검찰이 구속영장을 안 칠 수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치긴 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뭐 금명간 얘기가 나오면서 네. 뭐 시점을 조율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정성호 의원 말씀하셨지만 이 정성호 의원의 얘기가 나오면서 검찰 관계자 발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다들 이 핵심 관계자들이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입을 맞출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가 법조계에서 나와서 그러면은 구속 가능성이나 구속 필요성이 좀 줄어드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아니냐? 있고 또 어제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에게 구속영장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청구에 대해서 제가 어디 도망간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이 야당 당대표가 어디 도망갈 수가 있냐 이런 취지의 또 반론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떤 증거인멸에 나서는 게 아니냐 최측근이 증거인멸에 좀 나서고 있는 거 아니냐 네네네. 이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던데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성남FC 그다음에 대장동 다 소환 조사했기 때문에 네. 매듭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매듭 짓기 위해서는 성남FC 같은 경우는 한 번 부르고 다시 안 불렀어요. 네. 그건 뭐냐면은 영장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 대장동도 두 차례 소환 조사 이후에는 더 이상 뭐 이게 안 된다 조사가 안 된다 진술서로 가름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그러니까 중대한 상황이 조사가 안 된다는 거기에 플러스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그 내용으로 해서 결국에는 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뭐 임박한 것 같긴 한데 계속 긴박하게 얘기는 되는데 언제 어떻게 영장을 칠 것이냐, 네. 청구할 것이냐 이것도 이제 매일매일 뭐 들여다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가보죠. 지금 강제동원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피해자들 이 배상 판결에 대한 제3자 변제 이게 정부가 이제 해법으로 내고 있다, 추진 중이다 이런 얘기는 여러 차례 이제 해왔는데요. 일본과 고위급 협의를 시작했다 이런 이제 보도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달 말에 징용 피해 유족들이 정부 측과 집단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고위급 회담은 현지 시각으로 2월 13일부터 미국에 있는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에서 네네. 이제 한국과 일본의 외교차관만 만나가지고 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를 따로 협의를 했는데 네. 사실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사과라든가 네네. 일본 기업의 기부 참여 이런 부분에 네네. 대해서 아직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일단 조현동 차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오전에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 외교부가 요청을 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28일에 6월 28일에 외교부 그리고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행정안전부 소속입니다. 네. 과 함께 면담을 갖기로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네.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외교부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반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의견 수렴 절차를 더 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외교부는 일단 피해자들만 그러니까 15명, 원고 기준으로는 14명이고 네네. 피해자가 15명이 2018년에 배상 판결을 받은 네네네. 것이거든요. 그 피해자들만 만나겠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만나겠다라는 입장인데 네. 현재 피해자 측, 특히 법률 대리인단, 임재성 변호사와 같은 법률 대리인단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다 같이 만나서 네네. 의견을 바로 그 자리에서 공유하고 외교부의 의견도 들어보는 그런 공론의 장이 돼야지. 어떻게 개별 면담을 하느냐. 일정 잡기도 어렵다. 그리고 법률 대리인단이 왜 못 들어가느냐. 피해자들만 들어가면은 혹시라도 회유 시도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또 아직까지 피해자 측과도 이견이 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어서 이 면담이 과연 성사가 되느냐, 네. 외교부가 어느 정도로 과연 이 진심 어린 노력을 보여주느냐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성사가 될지, 성사가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어쨌든 예고된 시간은 2월 28일 이달 말인데요. 한번 이것도 지켜봐야 될 사안입니다. 그런데 어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또 다른 소송입니다. 일본 기업, 일본의 이제 전범 건설사에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은 기각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시한이 만료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범 기업 니시마츠에 소송된 피해자 유족들이 패소한 그런 상황인데 이게 앞서 대법원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관계없이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살아있다라고 판단했고 네. 어제 재판부도 이거를 인정했지만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라고 봤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청구권 소멸시효 계산하는 기준은 언제로 볼 거냐 이렇게 이게 뭐 쟁점했다라고 생각을 네네. 할 수가 있는데요. 앞서 대법원은 2012년 5월 24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이 소송에서 피해자 개인들의 청구권 살아있다라고 네. 일본 기업의 손을 들어줬던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소멸시효를 어느 시점에 둘지가 변수였습니다. 네. 파기환송 판결이 나온 2012년 5월로 볼 건지 확정 판결이 나온 2018년 10월로 계산할 건지를 두고 이 현재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라고 네.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게 시효가 지났다라는 판단을 재판부가 내린 겁니다. 2012년으로 본 거죠. 2012년이면 애초에 이 유족이 소송을 낸 건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보고 2019년에 낸 소송이기 때문에 지나도 한참 지났다 이렇게 돼버린 건데 네. 자 지켜볼 대목들이 많습니다. 자 중국이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비자 제한 조치를 해제했죠. 풀리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입뉴스 여기서 정리하죠. 지금까지 박정호 기자 이봉우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청취자 8255님 요즘 난방비 관리비 폭탄에 너무 힘듭니다. 정치권 특히 대통령과 여당은 제발 민생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 신청하셨습니다. 꼭 들려주세요 그러셨거든요.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옵니다. 이제 다시 울지 않겠어 더는 슬퍼하지 않아 다신 외로운 내 슬픔에 난 흔들리지 않겠어 더는 약해지지 않을게 많이 아파도 웃을 거야 그런 내가 더 슬퍼 보여도 날 위로하지 마 가끔 나 욕심이 많아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간혹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한 일이 오히려 상대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도 생기지요. 이럴 때 제 딴에는 도와주려고 한 것인데 라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제 딴에는 이란 말에서 딴은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나 기준을 뜻하는 의존명사입니다. 의존명사는 의미가 형식적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쓸 수 없고요. 그 앞에 명사나 어미 같은 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주로 인칭 대명사 뒤에서 따는 이나 딴에는 또는 딴으로는의 형태로 씁니다. 내 딴은 최선을 다했다. 제 딴에는 잘하는 일이라고 한 일이에요. 그가 자기 딴으로는 크게 인심을 쓴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의존명사 딴과 비슷하게 쓸 수 있는 것으로 깐이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일의 형편 따위를 속으로 헤아려 보는 생각이나 가늠이란 뜻인데요. 예를 들어보면 제 깐에는 그만하면 일이 잘 될 줄 알았던 모양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어떤 형편이나 기회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가늠하다 또는 속을 떠보다란 뜻의 동사 깐보다가 있는데요. 일을 깐보고 시작하다라고 말하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마음속으로 가늠해보고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간혹 간보다로 잘못 알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간보다는 표준어가 아니고요. 남의 속뜻을 살며시 헤아려 보다란 뜻의 일부 지역 방언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3대 얘기 중에서도 맞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까지 동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또 요 다음 가시죠. 무슨 정반합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좋은 결론을 도출해내셨으면 좋겠어요. 선 넘지 않는 그런 토론.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도 그래도 그런 자리가 자꾸 있어야 뭐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뭐라도 하나 얻어 걸리는 게 있겠죠. 시민논객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강하게 불어오는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역에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강릉과 동해, 삼척과 울진에는 대설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어제 저녁부터 지금까지 울진에는 21cm, 강릉에는 17cm의 폭설이 쏟아졌고요. 그 밖에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도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눈구름이 조금 더 내륙으로 들어오면서 지금 강원과 경북 내륙 일부 지역에도 약한 눈이 내리거나 날리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 제주도 산지에는 2에서 많은 곳은 10cm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경북 남부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 울릉도 독도에는 1에서 5cm, 경북 남부 동해안에는 1cm 안팎의 눈이 올 전망입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지만 수도권과 충청도는 맑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7도, 대구, 광주, 부산 6도, 강릉 2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6도 정도 낮겠습니다. 또 오늘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높은 너울이 밀려오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수도권 등 중서부 지역에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릴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6.7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도로, 철도 등 공공요금은 상반기 최대한 동결하고 에너지 요금도 인상폭과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오늘 친윤계 의원 모임 국민공감이 끝난 뒤에 지금까지 당정 분리론이라는 게 좀 잘못됐던 것 같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명예 당대표로 추대하는 안이 가능한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고 권력자에게 사법적 면죄부를 상납하는 데 급급한 검찰의 수사는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지적한 가운데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통령실이 대통령 부인 개인 비리 의혹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이례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김일성 지시로 촉발됐다고 말해 논란이 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이에 대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시간이 왔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고금리로 서민들의 시름이 이제 깊어지고 있죠. 네. 가계대출 문제 심각한데, 자, 요즘은 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초고금리 불법 대출이 극성이다. 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일단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지난해 불법 사금융 신고가 12만 건이 넘은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네. 그중에서도 온라인 불법 금융 광고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차단 의뢰만 접수된 게 2020년에 만여 건이었던 게 지난해 17,000여 건 이렇게 계속 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SNS를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고금리로 사채를 빌려주는 광고가 지난해 적발된 것만 3,000건을 넘어섰습니다. 네. 이거를 청소년들 그 트위터 상에서는 델입이라고 해요. 대리 입금. 이걸 대리 입금을 줄여서 대립. 예, 대리 구매를 줄이면 델구, 대리 입금을 줄이면 델입인데, 그러니까 대립해줄 사람을 찾으면 이제 보통 왜 찾느냐 하면 콘서트 관람권이나 게임 아이템, 뭐 연예인 굿즈 이런 거는 사실 빨리 사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뭐 10만 원 이렇게 없으면 대리 입금을 통해서 먼저 입금을 해주고 그 대신에 이제 이자를 붙여서 받는 건데, 네네. 이게 10만 원이 이틀 뒤엔 13만 원이 되는 거예요. 예. 금리가 뭐 최고 수천 %. 여기에 또 더 늦어지면 연체료가 붙습니다. 야, 이거 연리로 따지면 엄청난 건데. 네. 실제로 한 업자가 580여 명에게 이렇게 불법 금융대출을 해줬는데요. 이게 개개인으로 보면 10,000원에서 10만 원 정도예요. 네네. 콘서트 티켓이나 이런 거니까. 근데 이걸 다 합쳐보니 총 1억 7천만 원을 대출을 해줬습니다. 네네네. 그렇게 해서 수고비, 지각비 등의 명목으로 최고 5,475%에 달하는 초고금리를 받아서 챙겼다가 적발이 된 거죠. 5,475%. 네.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돈만 많이 받는 게 아니라 돈을 빌려주면서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 신분증까지 요구를 해요. 그래서 제대로 돈을 상환하지 않으면 개인 신상 정보를 SNS에 올려버리고 전화, 카카오톡 등으로 욕설이나 협박 이런 불법 추심을 일삼는 겁니다. 참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금감원은 그래서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청소년 등 취약그룹별 특성을 고려해서 맞춤형 불법 추심 대응책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건 좀 엄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 시기부터 대출을 쓰고 고리에 그냥 시달리는 일을 겪게 하는, 이게 정말 악성 범죄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빨리 이거 다 청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자, 서울 종로에는요, 오래전부터 노인들의 성지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탑골공원. 근데 이 최근에 탑골공원에서 개인 중고 장터가 펼쳐지고 있다.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그 이제 어르신들이 다 모여가지고 네. 천이나 비료포대 박스 같은 걸로 네. 좌판을 깔아놓고 주섬주섬 물건을 꺼내 놓는데요. 아하. 여기를 보면 뭐 신발, 모자, 가방, 시계, 망원경도 있고요. 네. 컵라면까지 나와가지고 500원에 팔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말 그대로 없는 게 없는 만물시장이 펼쳐집니다. 이야, 네. 그러니까 고물가 여파가 번지면서 어르신들도 소장하고 있던 물건들을 하나씩 내놓으면서 팔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뭐 어디선가는 어르신들의 당근마켓이다 이렇게 얘기도 네네. 하는데 이게 주로 70대에서 80대 어르신들이 모이다 보니까 본인들은 온라인 거래, 인터넷 거래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죠. 예, 여기로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렴한 물건들이 오가는 거다 보니까 뭐 큰 돈을 버는 건 아니고 점심값이나 차비 정도 이렇게 해결하는 건데 이것도 또 오후 1시까지 하루에 딱 2시간 펼쳐놓을 수 있어요. 오후 1시 30분이 되면 구청에서 단속을 나와가지고 곧바로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번개 시장이네요. 네. 그래서 이 판매에 나섰던 80세 신모 할아버지는 요즘 경기가 말이 아닌데 자식들이 주는 용돈으로는 부족하고 또 눈치도 보이고 그래서 노인네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구청에서 단속까지 하면서 과태료를 물리는지 모르겠다. 네. 이렇게 토로를 하셨습니다. 근데 구청도 그 나름의 사정이 있어요. 네네. 일단은 무허가고 네. 뭐 통행에 방해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좌판이 있는 대로변에 귀금속 상가 상인들이 영업에 지장을 준다고 수시로 민원을 넣는다고 해요. 인근 상인들 말로는 어르신들끼리 싸움을 하거나 흉기 같은 위험한 물건을 팔 때도 있다라는 얘기도 또 들려옵니다. 그래서 종로구청에서는 매일 민원을 받고 그래서 몇 차례 계도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판매 물품을 수거해버리고 그런데 이걸 다시 되돌려 받으려고 구청으로 찾아가면 과태료를 10만 원을 내야 되기 때문에 물건은 또 못 찾아가시고 네. 이게 계속 매일매일 반복이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참으로 마음이 짠하다. 어디 주변 상가나 보행에 지장 없는 곳에 이런 장소를 따로 마련해 줄 구청은 없는 건가. 네네. 시간을 정해서 노인들 소일거리 만들어주소. 큰돈 벌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의견들이 있고요. 또 반대로 동네마다 복지회관이 있고 거기서 문화활동도 할 수 있는데 왜 거기서 모이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사실 이 풍경을 들여다보면 이게 불법 좌판을 까냐 마냐의 문제라기보다는 고령화 시대에 노인들이 갈 곳이 없다라는 게 사실 오래된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좀 손을 놓고 있어야 되는 건지 우리가 좀 진지한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필요해 보입니다. 탑골공원 가면 주로 이제 뭐 바둑 두시거나 장기 두거나 이런 모습이 많았는데 그 주변에는 값싸게 뭐 막걸리나 머릿고기 이런 거 드실 수 있는 상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 좀 순기능을 활성화하면 허가받고 플리마켓처럼 열리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이제 앤틱한 또 의외의 물건들을 값싸게 볼 수 있는 진기한 곳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불법이라는 게 일단 문제군요. 그러고 보면 플리마켓도 다 이제 좀 청년 위주로 해가지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중고 물품 사고 파는 거는 익숙해졌잖아요. 이게 또 쓸만한 게 있으면 의외로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좀 좋은 쪽으로 이게 발전하길 기대해 보고요. 다음 이슈로 가봅니다. 자, 요즘 어디를 가나 인공지능 챗봇이죠. 챗 GPT. 네. 뭐 연일 여기저기서 얘기가 난리가 났어요. 네, 난리예요, 난리. 사람처럼 대화한다. 그래서 또 자기소개서나 학교 과제도 이걸 활용해서 제출한다. 대피루려. 자, 그리고 챗 GPT에 질문을 해보니까 이게 틀린 게 의외로 많이 나오는 걸 제가 SNS에서 보거든요. 전문가들이 쭉 체크하고 있는데 근데 챗 GPT가 한글은 중국 고대의 말이고 신사임당은 조선의 왕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네,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인데요. 챗 GPT에게 훈민정음에 대해서 알려줘라고 질문을 해보니까 훈민정음은 15세기 중국의 이황이 만든 한글의 원리를 설명하는 서적입니다. 혹은 훈민정음은 중국 고대의 어휘입니다. 라고 답을 했고요. 신사임당에 관해서 물어봤을 때는 조선의 23번째 왕이다. 되게 당당하게 거짓말을 하네요. 네. 남편이 이순신 장군이다. 네네. 정말 뜬금없는 대답들이 그런 황당한 오답들이 나왔습니다. 비단 챗 GPT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구글이 선보인 챗봇인 바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어가지고 한때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주가가 8% 가까이 떨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IT 업계에서는 이걸 두고
할루시네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환각. 예, 그 대표 사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오류가 있는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는 거라고 해요. 근데 특히 사실과 오류가 교묘히 섞여가지고 쉽게 오답을 알아차리기 어려울 때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건데 이제 앞으로 이런 챗봇 활용이 전 분야로 퍼져나가면 뭐 예를 들어서 교육, 의료, 금융, 쇼핑, 미디어 등에서도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교묘하게 섞이면 각종 가짜 뉴스를 담은 잘못된 정보가 확대되고 또 재생산될 수가 있다는 게 문제인 거겠죠. 근데 예전에 떠올려 보면은 그 한 15년 전 이때였나요? 그때 지식인이라는 것도 처음으로 등장을 해서 그때도 사실 막 잘못된 정보를 막 되게 알려주면서 그런 문제들이 있긴 있었잖아요. 근데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방식이었는데 그 후에는 또 구글링이 있어서 그렇게 찾아보고 그 후에 나온 게 이제 인공지능 챗봇인데 아직까지는 좀 구글링 데이터를 거대하게 모아놓은 정도가 아니냐 이런 평가가 또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용을 하면서도 그거를 인지하고 좀 수정을 해가면서 활용을 하는 게 중요할 텐데 만약에 이게 전 분야적으로 활용돼서 전문 서적이나 공식 자료로서 활용이 되면 상당한 혼란이 예상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오픈 AI CEO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일을 챗 GPT에 의존하는 것은 실수이고 우리는 견고성과 진실성에 대해 할 일이 많이 남았다라고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그래서 그럼 이런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을 내놓고 있냐 보면은 외부 소스에서 정보를 또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출처를 공개하는 방안. 이거를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참고했고 어디서 인용을 끌고 왔다라고 좀 제시를 하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대안인 건데 모르겠어요. 이게 또 새로운 세상이 열리다 보니까 분명히 또 좋은 점도 있고 어떻게 이걸 저도 아직까지는 이걸로 벌써부터 뭐 돈 번다는 분들도 계시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또 접근을 해야 될지 공부를 해봐야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또 좋은 기능들이 있겠죠.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어떤 업무 효율성을 낼 수도 있고 하나의 이제 정보 비서처럼 활용하면 좋은데 그래도 우리는 정보에 대해서는 늘 의심해야 된다. 외국인들이 보면 믿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무슨 코미디야 이렇게 하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제 나중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틀렸잖아요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인공지능은 우리 사람들이 그동안 인터넷에 쌓아놓은 정보들을 긁어다가 분석해서 요약 전달하는 것일 뿐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하죠. 지금까지 스트릿 뉴스 파이터 조현정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최근의 정치권 이슈를 심층적으로 꿰뚫어 보겠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하지만 여기선 항상 영원한 실장, 어서 오세요. 왔습니다. 오셨어요. 진행을 돕기 위해서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요즘엔 임경빈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먼저 여쭤볼 건데요. 그럼 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오대헌인데. 김기현 되는데 뭐 그거 물어봐요. 어차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전망하시는군요. 전에 이제 어떤 그 국민의힘 당직자분하고 대기실에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이제 문중선거기 때문에 장남이 이긴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두 분 다 역대 이 우리나라 정당사, 헌정사에 보면은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를 저렇게 대통령 내분이 간섭해가지고 하는 것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콩가루 집안이지. 지금 보십시오. 같은 당내에서 어떤 말들이 나오냐.
탈당, 신당 창당, 탄핵, 아이고, 정신 상태. 네네네. 이제 안락사까지 시킨다. 아이고, 이게 전당대회예요? 지명대회지. 지명대회다. 김기현 네. 당선 확정돼야지. 그러나 이준석 천안함의 돌풍은 결코 무시하지 못한다. 무시하지 못한다. 김기현 후보가 당연히 되더라도 무시할 수는 없다. 아니 말씀하셨으니까요. 제가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만약에 결선 투표를 올라가면 네. 저는 김기현 천안함 또 김기현 안철수 네. 안철수 천안함에 올라간다 하면은 네.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네.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해서 윤핵관들이 총기 난사를 해서 되면은 공천 확산하겠죠. 아이고. 그러면 내년 총선에 국민의힘은 분당한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만약에 천안함 또는 안철수가 당대표 되면은 머지않아 네. 비대위원장 체제로 와서 아이고. 다시 한번 진통을 겪을 것이다. 네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유, 총선 목전에 비대위로 또 가면 가죠. 전당대회를 지금 조기에 또 했는데 가죠. 그 되게 혼란하다 보고 계신데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계 지금 당대표 후보는 천하람이지만 최고위원, 뭐 청년 최고위원에서 4인방이 같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천하용인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보면은 네. 이번 전당대회는 윤석열 대 이준석 대기를 했는데 컷오프. 네. 예비 경선에서는 이준석의 완승이죠. 완승이다. 네. 네. 근데 이제 장관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저는 그건데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 이준석의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다. 근데 그러려면 형식 면에서도 사실은 어느 정도 천하람 후보를 비롯해서 이제 이준석계가 돌풍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발판이 좀 만들어지면 좋은데 지금 이번에 이제 새로 만들어진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은 맨 마지막에 가서야 당심 100%로 이제 투표를 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2021년에 소위 이준석 전당대회 당시에는 전국 각지를 돌면서 계속 이제 이 표가 공개되는 방식으로 돼서 시간이 갈수록 이준석 바람이 거세구나라는 거를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좀 체감하면서 시간이 흘러갔는데 뭐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이 어떤 전당대회 장치 자체가 신인들한테 좀 불리한 방식인 것 같다. 그래서 바람을 일으킨 데는 좀 역부족이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현재의 환경 속에서도 이미 컷오프에서 이준석 완승은 사실상 천하람 이준석 돌풍이 분 겁니다. 이미. 그렇죠. 그 돌풍이 불어서 과연 천하람이 대표가 되겠느냐 하는 것은 저는 회색적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어대헌이다. 김기현이 된다라고 하지만은 이미 돌풍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의 당내 리더십은 저수지에 지구멍이 뚫린 거예요. 굉장히 큰 상처입니다. 네, 큰 상처를 입었다. 그렇죠. 당대표가 지금 뭐 현재 천하람 돌풍 아니에요. 네. 누가 천하람 변호사가 대구 분이 순천에 와서 위원장을 하고 출마를 했고 또 방송 출연을 활발히 해서 알았죠. 그렇죠. 그렇지만 사실상 무명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분이 컷오프에 저렇게 당당하게 올라가고 저 모습 보세요. 저는 지금 내가 점심을 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 젊은 세대 그리고 국민의힘 젊은 세대들하고 같이 그분들이 이렇게 분열의 정치가 아니라 우리 젊은 세대들이 경쟁은 하더라도 통합의 정치를 해야 된다. 굉장히 좋은 모임에서 제가 지금 점심을 같이 하고 여러 가지 토론을 했는데 천하람 대표 후보도 거기 오기로 했는데 오늘 전당대회 때문에 못 온다 이거죠. 다음 기회를 만나자.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 다음 기회는 소주를 마시자. 천하람 낙선 축하 대회를 하자.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힘을 돌풍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왜 우리 민주당은 이준석이 천안함이 없느냐. 너희들이 좀 분발해라 하는 얘기를 했어요. 또 민주당의 그 자체가 굉장한 국민의힘의 미래를 보여주는 거고 역동성이고 그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에 저수지 구멍 뚫렸다. 저는 그렇게 봐요. 자, 마침 오늘 또 이제 점심에 그렇게 토론 자리 하면서 식사하셨으니까 뭐 실장님 하면 워낙 토론의 달인이시잖아요. 근데 오늘부터 TV 토론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4명의 당대표 후보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자, 이건 TV 토론이 좀 변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변수가 되겠죠. 네. 그렇지만은 오늘 재밌는 것은 천하람 후보가 날리면이냐 바이든이냐 이걸 물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이 이제 흥미를 끄는 거가 되지만 저는 국민의힘은 대통령한테 줄을 잘 서는 DNA가 굉장히 발전돼 있어요.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야당 탄압에 뭉쳐서 투쟁하는 DNA가 발전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9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권리당원들이 생각할 때 대통령의 리더십이 금이 가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김기현한테 뭉쳐는 줄 거예요. 그렇지만 새 후보가 공격할 거 아니에요. 황교안은 천하람 공격할 거지만은 안철수도 공격하고 김기현 싸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큰 임팩트는 없다 그렇게 봐요. 흥미는 재밌지. 네네. 임팩트는 없다. 대세를 꺾긴 어렵지만 흥미는 끈다. 자, 그럼 요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이 어찌 보면은 시작 직전부터 나경원 전 의원이 거의 뭐 대세 후보로 나올 것 같다가 좌초했잖아요. 근데 조금 묘하게 김기현 후보를 지지하는 쪽으로. 근데 이제 사실상 지지다. 뭐 이런 표현이 등장했고. 그다음에 조경태 후보가 지금 단일화하지 않았습니까? 밀고. 그 김기현 후보가 이렇게 세력을 좀 뭉쳐가고 있는데 혹시 뭐 진성보수 얘기하는 후보 중에 황교안 후보도 단일화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 네. 그리고 하거나 말거나 조경태 단일화나 소위 김조, 김안, 김나 참 소위 민심을 가지고 있던 유승민은 총기 난사로 희생이 됐고 당심을 가지고 있던 나경원한테는 상당한 기대가 있었죠. 그런데 역시 나경원의 길을 가더라고요. 그게 나경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유승민, 이준석처럼 대통령의 저런 리더십에 부당한 간섭에 저항을 했으면은 대통령 후보로도 서울시장 후보로도 미래가 있었죠. 그렇지만은 나경원은 굉장히 어려워졌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총선 공천을 보장받았는지 그것도 몰라요. 그건 모르지만 뭐 다음 총선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라 이런 건 약속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연대는 새 과시지. 나경원 한 표는 가고 조경태 한 표는 가겠죠. 다 따라가지는 않는다. 따라가지 않는다. 그래서 계속 뭐 그런 걸 해서 새 과시를 하지만은 어대헌 김기현이 된다. 새 과시와는 별개로 이제 어차피 어대헌이다. 그렇죠.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수지에 이제 구멍이 뚫렸다. 이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 구멍 뚫리면 커지는 거예요. 커진다. 이제 내년 3월 총선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행태에 대해서 대단히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이 군인보다 더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윤핵관들과 함께 자기가 지명을 해서 그 당대표가 공천을 완전히 특히 검찰 출신들을 많이 데려가 본다는 거 아니에요? 정부 요직에 있는 장관급에 있는 분도 기자들이 물으니까 우리는 역시
국회의원이 돼 있어야 다음 정권이 바뀌더라도 우리의 신상은 보장된다. 네. 정치를 이제 국회의원으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만약 나경원이나 안철수나 유승민이 당대표가 되면은 윤석열 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천 칼질을 해서 자기 이 사람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또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냐 이거죠. 그러면 나는 이준석, 나경원은 이제 나갔고 네. 유승민 등이 합쳐가지고 창당을 한다. 그러면 그 당이 오히려 보수 신당이 보수 일당이 되고 네. 윤석열 당은 쪼그라들 것이다. 네네. 이렇게 봐요. 야, 지금 뭐 내년 그렇기 총선까지. 때문에 대통령이 정치를 지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된다. 협치를 해서 경제를, 외교를, 국방을, 대북 문제를 잘 해나가면은 국민 지지가 대통령을 살려주지 공천을 자기 사람 해가지고 자기 당 만든다고 해서 절대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네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 내분이 당무에서 완전히 손 떼고 당신들 윤핵관들한테도 그거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네. 그런 태도 변화가 없으면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그렇게 네. 봐요. 이건 박 실장님의 조언인데요. 지금 그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 말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된다고 그런데 안 조언하셨는데 지금 오늘 또 새로 나온 소식은 이른바 명예 당대표론. 그러니까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명예 대표를 맡는 방안이 나왔는데 총재를 맡지 왜 명예 대표를 맡아? 기왕이면. 총재. 삼김 시대로 가야지. 권위주의 시대로 돌아가야죠. 과거에. 지금 사실상 윤석열 정권은 MB 시즌 2 아니에요. 네. 그리 돌아갔는데 아주 확실하게 돌아가서 박정희 전두환 시대로 돌아가든지. 명예 이게 당대표? 말이 됩니까? 말이 되느냐. 역사는 전진해야지 후퇴하면 안 돼요. 네. 근데 제가 조금 더 놀란 건 뭐냐면요. 이 명예직 뭐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냥 이름만 명예인 뭐 교수나 기관장도 많고 또 명예를 달았지만 뭐 실제 막 리더십을 발휘하는 명예회장도 있고 이건 뭐 쓰기 나름인데 저는 당정융합이라는 말에 좀 놀랐어요. 지금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정당 정치는 의회 민주주의인데 정부에 대해서 여당이라 하더라도 건강한 견제를 하면서 수직화되면 안 되고 수평적이어야 한다. 그렇죠. 당정 분리 얘기를 오래 해왔는데 당정 융합은 뭘까? 아니 요즘 뭐 뭔가요? 융합 시대니까 융복합 시대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 융합 시대 그런 용어를 갖다 붙였는지 모르지만은 정치는 대통령이 수직 관계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민주적인 국민의힘이냐 하면은 윤환 연대를 썼다고 해서 안철수 후보를 얼마나 매도해버려요. 대통령은 국가 원수니까 국민들이 높이 보는 거지. 똑같아요. 같은 급이 아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 명예 자리를 가지고 지배하려고 하면 그것은 검찰총장이 검사 동일체 원칙 상명하복이기 때문에 지배가 되지만은 정치는 지배가 안 됩니다. 그리고 왜 당정이 이렇게 서로 협력해야 되냐 하면은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활동을 통해서 민심을 듣잖아요. 그 민심을 국정에 반영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협력도 하지만은 제동도 걸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동일체 원칙 검찰총장 같이 하려면은 대통령 실패합니다. 그럼 안 돼요. 그렇게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을 제일 쉽게 됐잖아요. 그렇죠. 하다못해 한강을 건넌 사람들은 목숨이라도 내놨어. 쉽게 되니까 되게 정치권에 보면 국회의원도요. 쉽게 된 사람이 쉽게 망해요. 그러면 안 돼요. 망하는 길로 가서는 안 된다 이거죠. 대통령 선거는 치열하게 했지만은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저는 김대중의 행동하는 양심이고 노무현의 깨어있는 시민정신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협력 많이 해요. 네. 그렇지만 또 제가 하는 것은 잘못하는 것은 지적하는 것도 협력이에요. 네. 이걸 적으로 삼으면 안 되죠. 저는 이제 굉장히 좀 오늘 나온 그 명예대표라는 네네. 용어가 꽂혔던 게 사실은 어제 장제원 의원이 뭐 친윤계 핵심이라고 불리는데 장제원 의원이 당하고 이제 대통령실의 융합이 중요하다, 뭐 같이 가야 된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프랑스 사례를 거론을 하면서 네. 프랑스는 대통령이 집권당의 명예 당수를 한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지금 친윤계 쪽에서는 대통령을 명예 당수로 끌어올리는 거를 이전부터 상당히 일종의 이제 설계를 해왔던 걸로 보이는데 뭐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을 장악한 상태에서 사실상 뭐 심평 변호사가 탈당 시나리오도 거론을 했었고 신당 시나리오도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까지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지금 혹시 대통령실이나 친윤계가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 걱정이 아니 좀 이미 되는. 우리가 그렇게 움직인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알잖아요. 특히 정치권에서는 알잖아요. 네네. 그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고 하는 심평 변호사가 너무 빨리 터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거론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탈당 안 한다. 우리 창당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그 사사건건 김건희 여사 재판 결과도 논평하는 대통령실에서 네. 대통령이 탈당 안 하고 신당 창당하지 않는다 한마디 없잖아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세게 윤핵관이 하려면은 저는 권성동 대표를 해라 이거죠. 권성동 대표. 그렇죠. 그래서 나는 권성동 대표를 할 거다 했더니 김장연대로 해서 권성동이 안 됐단 말이에요. 불출마하고. 김장연대가 이제 딱 잡았는데 반응이 나쁘니까 장제원 의원이 나는 당직하지 않는다. 네네. 이렇게 빠져줬잖아요. 그러면서 명예대표련 명예 뭐 당수 프랑스식 이게 나변에 있냐고요. 네.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권을 못 믿으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못 믿으니까 윤석열 당을 창당해서 총선에 이겨가지고 국정을 또 국회를 지배하겠다. 이건 처음부터 출발 잘못한 거예요. 네. 제 말씀 지금이라도 듣고 다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고 남북관계를 살리고 외교 뭐 국방 협치 해서 자기 지지도를 올리면은요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말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도가 민주당보다 더 높으니까 아무 소리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예.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다 지지도가 낮고 어려워지니까 당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렇죠. 이 국회라고 하는 것이 정치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습니다. 검찰들이야 잘못하면 인사조치 해버리니까 지방으로 가고 한직으로 쫓겨날 수 있지만 국회의원은 4년 되면 누구도 신성 불가침이야. 그게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 4월 대통령 총선 끝나면은 바로 본격적으로 대선 전국으로 들어가요. 그것을 내가 뭘로 증명하냐. 세계에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대통령 막 취임했는데 5년 후에 있을 대통령 선거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계속 9개월간 하잖아요.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 번도 1등을 놓치지 않고 계속 1등을 하고 2등으로는 여러 사람이 거론되다가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이 하는데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잖아요. 이게 이재명의 힘인 거예요. 이게 이재명의 힘이 되는 반면에 윤석열의 웨이크 포인트, 약점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그 그러니까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걸 잡아보려고 하는데 억지가 안 된다니까. 대통령은 법적으로 평가를 받아요. 자, 당 대표 잘한다고 해서 내년 총선 이겨요? 어렵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아까 이제 표현을 쓰실 때 이게 당에 개입한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 내외 이렇게 표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김건희 여사가 얼마나 선거운동을 많이 했어요. 네. 공관으로 여성원들 여성의원 모임도 다 하고 아니 서문시장 대구 서문시장 가고 그러면 거기 갔으면 벽오동 심은 뜻을 우리가 다 알죠. 네. 벽오동 심은 뜻이죠.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지금 강력하게 이제 쌍특검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해야 한다는데, 네. 자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가 범죄에 관여한 것처럼 판결문을 거짓 해석했다, 가짜 뉴스를 얘기하고 있다. 대통령실에 이제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실 입장은 김건희 여사를 2년 넘게 탈탈 턴 거 아니냐. 근데 지금 나오는 죄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의 뭐 주가 조작 가담이 전혀 뭐 저 수사나 재판에서 거론된 바 없다. 근데 지금 또 민주당의 입장은 다르죠. 이 판결문에 김 여사 이름이 37번 등장한다. 그리고 1차, 2차 주가 조작에 계좌가 모두 등장한 것은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 씨밖에 없다. 지금 뭐 충돌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그때 검찰총장이 누구였어요?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이었죠. 그때 검찰총장이 누구냐. 네. 이걸로 증명되고요. 네. 저도 법사위원을 12년 한 만주 검찰총장 출신입니다. 네,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 그 판결문이 장문이었답니다. 몇백 페이지가 되는데 이제 분석을 하고 보니까 권오수 회장 판결문에 김건희 계좌 시세 조정용으로 활용을 했어요. 이게 적시됐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주가 조작한 날짜들이 공소시효 지난 1차 것은 지났고 2차, 3차에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을 검찰에서 조사해야 된다. 이걸 조사해야지. 왜 안 해요? 왜 안 해요? 이재명도 문재인 정부에서 몇 년간을 했지만은 아무것도 못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왜 이재명은 또 탈탈 털고 있어요, 다시? 그럼 여기도 해야지. 공권력이 선택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 이거죠. 네. 자, 곽상도 아들 50억이 무죄? 네. 조국 장관 딸 조민 씨 600만 원 장학금이 유죄? 큰 도둑은 괜찮아? 대도 무죄? 이건 아니죠. 아니다. 이게 공권력이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조사해라. 정의당이 2월 말까지 보자는 거 아니에요. 안 하면은 특검하자. 당연히 해야죠. 왜 안 해요? 영부인이라고 안 하면 우리 억울해서 살아요? 자, 그럼 지금 정의당 입장은 유보인데 어떻게 보세요? 결국은 민주당의 입장에 합류할 거다? 저는 우선 민주당의 개딸들이 정의당의 그런 태도에서 엄청나게 린치를 가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다음 선거에 갈등이 벌어져 있죠. 하나도 당선 안 시킨다. 자기들이 시켰나요? 이건 잘못이에요. 네. 내가 민주당 당원이지만은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다 썼지만은 옛날 속담에 이물 마시고 다시는 안 먹겠다 하고 침 뱉고 간 사람이 돌아와서 다시 먹는 거예요. 정의당도 그렇게 가면 안 되죠. 네. 아무리 꽃길을 가서 도착하면 천당이다 했지만은 가보면 지옥인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진보정당은 진보정당들께 서로 공유하고 협력해야지. 예. 그래서 저는 정의당이 특검을 반대한다. 뭐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동의안이 오면은 찬성한다.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먼저 민주당이 군소정당으로 취급하지 말고 공유하고 협력의 자세를 함께 가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 제가 안철수당 원내대표를 했잖아요. 민주당이 그때는 의석이 안철수당이 많으니까 민주당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 안 도와주면은. 그런데 늘 소수정당이라고 빼버려요. 양당끼리 얘기해가지고 하면은 안철수당에서 민주당 찍지 말자. 도와주지 말자. 그러면 제가 있었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천당으로 간다고 해도 도착하고 보면 지옥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민주당과 같이 가야 된다.
해서 나는 민주당 편을 들어줘서 민주당이 계속 승리를 했어요. 그래도 안 가르쳐줘요. 그래 몰라. 그래서 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한테나 여러 사람들한테 원내의석 한 석이 얼마나 중요하냐. 김대중 대통령은 국회의원 한 석 한 석을 얼마나 중시했느냐.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이나 군소정당과 늘 공유를 하고 협력을 해라. 레커그나이즈 인정을 해줘라. 그래서 나는 그 방법으로 수석 부대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정의당 산을 방문하고 군소정당 대표들을 만나서 설명해주고 협력해야 된다. 안 해가지고 지금 이 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의당으로서는 제2의 민주당 이중대 소리 안 듣겠다. 그러지만 정의당도 절대 그렇게 못할 겁니다. 진보정당인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개딸들의 그러한 작태는 버리고 정의당도 큰 틀로 네. 진보정당이 같이 가야 된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요거 민주당 얘기도 여쭤봐야 되겠네요. 이게 그런데 한번 요건 여쭤볼게요. 윤 대통령이 오늘 청주시장 방문했어요. 헌법 정신을 전통시장에 오면 가슴으로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오늘이 아니고 어제예요. 청주시장 방문이. 전통시장에서는 왜 헌법 정신을 느끼는 걸까요? 헌법 정신을 느끼지만 말고 네. 당신이 실현해야죠. 야당을 인정하는 것도 헌법 정신이에요. 네네. 무죄 추정 원칙을 가지고 하는 것도 헌법 정신이에요. 왜 제1야당의 대표 원내 의석 3분의 2에 가까운 의석 당 대표를 꼭 구속영장 청구해서 국회에서 부결시켜서 네. 국민들한테 그걸 보이려고 그래요? 아니 헌법 정신대로 기소해서 사법부의 재판을 받아보는 것이 좋아요. 당신이 헌법 정신을 주장할 게 아니라 네. 당신이 헌법 정신을 지키는 그런 대통령을 우리는 보고 싶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아까 언급을 하셔서 요거 하나 고지드릴게요. 세계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1월 26일, 27일 조사한 결과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로 누구를 선호하나. 이 주관식 질문이었는데요. 이재명 24.6%, 한동훈 11.1% 순으로 나왔습니다. 제 말이 맞잖아요. 네. 10%포인트 이상 네. 모든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나와요. 자세한 사항은 이제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고요. 시간이 너무 아쉽네요. 요거 여쭤봐야 됩니다. 자, 지금 민주당 얘기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뭐 오늘 내일 청구될 것이다. 검찰 이제 보도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죠. 자, 이게 그러면은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국회에서 찬성 반대 또 심지어는 민주당 안에도 찬성할 사람들이 일부 있다. 조응천 의원 발언도 있습니다. 자, 어떨까요? 어떻게 될 거로 보세요? 그건 당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정의당도 그렇고 네. 민주당 내에 찬성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 한 사람도 없다? 이건 100% 부결되는 겁니다. 네. 그걸 빤히 알면서 검찰에서 정치 행위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윤석열 대통령께 말씀드린 네. 대로 헌법 정신대로 불구속 기소해라 이거죠. 왜 자꾸 말썽을 만드냐 이거죠. 저는 검찰이 꼭 구속영장 동의서를 국회로 보내서 부결되면 국력 낭비 아니냐. 그냥 기소해라. 네. 그리고 저는 민주당이나 정의당, 군소정당들이 진보 정당이라고 하면은 절대 찬성하지 못한다. 네. 또 같은 당 사람들이 못한다. 그건 당이에요. 무리당자예요. 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목말라서 물 마시고 에이 다시는 이 물 안 맞는다고 침 뱉고 가지만은 다시 와서 마시게 된다. 네. 이게 같은 식구예요. 예. 그래서 저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부결된다. 그러면은 지금 뭐 당론으로 정해서 표단속을 할 필요도 없겠습니까? 그것을 뭐 원내대표가 알아서 하겠죠. 네네. 그렇지만은 뭐 당론으로 민주당이 솔직하게 덤벼야지. 네. 왜 우물우물하게 그렇게 쇼를 하면 안 돼요. 네.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반대한다.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거죠. 뭐 정의당은 방탄을 프리보팅 하라고 네. 당론 없이 의원들 알아서 해라. 네. 그래도 정의당 의원들 6명이
찬성 못 한다니까요. 네. 자기가 진보정당 국회의원이 어떻게 그렇게 해요. 잠깐 그러면 당내에서는 지금 이제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이 따로 만나서 얘기해 보면 찬성 표결하겠다는 사람도 꽤 있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굳이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걸까요? 말은 그렇게 하죠. 네네. 그렇지만은 행동으로는 어렵다. 안 된다. 그렇게 봐요. 내 정치 경험에 의하면. 알겠습니다. 자, 아이고 시간이 아쉽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박지원 전 국정원장,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자 이번에는 배상훈의 사건본부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거 제가 오프닝에서도 어제 다뤘는데 이 참 저출생 고령화 얘기를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그 어린 젊은이 어린이 한 아이가 이렇게 소중한 나라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아동학대가 끊이질 않아요. 지난 7일에 인천에서 또 한 아이가 사망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망한 아이의 온몸에는 이제 피멍이 들어 있었고요.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의 체중이 30kg이었다. 자, 이게 지금 크게 공분사고 있는 일인데 사건의 개요를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사건이 발견된 건 7일 오후 인천 남동구에 있는 자택에서 초등학교 5학년 11살입니다. 네. 그때 아마 숨을 쉬지 않는다고 이 부모가 가해자, 지금은 가해자를 알려진 부모가 이제 신고를 했는데요. 아마 근데 CPR,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갔지만 사실은 거기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을 봤을 때 쇼크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쇼크사라는 거는 다발성 쇼크사. 그러니까 온몸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맞아 죽는다. 표현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쇼크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대로 죽은 아이들은 대부분 온몸에 멍이 듭니다. 뭐 어쨌든 그 상황에서 옮겨져 갖고 치료를 받던 사망했는데 의사는 확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신고를 하게 됐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처음에는 부인을 했습니다. 아이가 자해를 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조금 조사가 진행되자 이제 때리긴 때렸다. 근데 사실 그렇게 많이 때린 건 아니다. 이거 뭐 상투적인 방법 얘기입니다. 네, 그래요. 자, 보니까 이제 아빠는 친부, 엄마는 계모, 의붓엄마. 자, 경찰 조사에서 이 계모가 아이를 밀쳤는데 넘어지더니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제 부모는 학대를 부인하는 상황입니다. 1차 부검 결과 사인은 불명확하긴 하지만 자, 아동학대가 아닐 가능성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다? 왜냐하면 왜 부검 결과가 불명으로 나왔냐면요. 온몸을 맞아서 사망하게 되면 불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언제.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 장기 부전이나 심장 정지인데 그거 이전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대단히 잔혹하고 비참한 상황에서 사망했을 가능성. 그러면 이거는 넘어지거나 뭐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동학대가 거의 99.99%고요. 다만 이제 이 과정이 얼마나 누적되어 있느냐. 이게 최악이오는 2년, 3년 누적된 폭행에 의해서 결과일 수 있다. 그래서 갈 수 있는 거고 근데 최소한 이 정도는 몇 달 정도는 이 정도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몇 달 이상은 됐을 것이다. 온몸에 멍자국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5학년 11살인데 30kg이다. 굉장히 이제 마른 거죠. 평균이면 45kg. 예, 그러니까요. 60%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한번 전문가로서 추정을 하시면 몇 달 이상은 상습적인 학대가 이어져 온 것이다. 그렇죠. 이거는 본인은 그럽니다. 자기는 굶게 한 적이 없다라고 하지만 학대라는 건요. 일단 먼저 우리가 언다고 하지 않습니까? 심적 부동화라고 하는 바짝 얼어갖고 오죽했으면 이 아이가 그 계모한테 존댓말, 극존칭을 썼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걸만 봐도 알 수 있는 거고
대체적으로 우리가 로봇 증후군이라고 하는 네. 아이들이 어떤 사람을 갔는데 바짝 해갖고 뻣뻣해져 있어. 예. 이건 거의 100% 학대입니다. 네. 이게 그 상황이 나타냈을 가능성. 근데 본인들은 가해자 본인은 훈육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것은 본인의 판단이고 실제로는 이것은 심리적 또는 유기학대, 폭력학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공분이 지금 커지는 게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친부에게 아들을 때렸느냐 취재진이 물어봤더니 저는 안 때렸고 아내가 때리는 모습을 본 적은 있다. 저는이 중요하죠. 저는 안 때렸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겁하고 네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이 책임에 대한 걸 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손으로 발로 때렸던 계모한테 넘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분위기는 누가 조성했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친부가 조성을 한 친부가 조성한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자기는 안 때렸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책임. 그 계모가 누구를 보고 누구를 위해 때렸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이를 때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보통 가정학대의 아주 그러니까 전형적인 모습. 전형적인 모습이다.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도 계모의 결정이다. 훈육의 목적이었다. 모두 이 친부는 회피성 발언을 했는데 자, 이 재혼 가정인 부부입니다. 사망한 아이 외에도 3살과 4살 딸 2명이 더 있는데요. 지금 이 어린아이들도 걱정입니다. 다른 자녀들에게 학대 정황은 없었습니까? 네, 문제는 이제 이런 형태의 재혼 가정에서 절대 계모라든가 계부의 편견을 가지면 안 됩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가정 내 아동학대의 85% 이상이 사실은 친부, 친모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계모에 대한 편견은 이런 게 도드라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실제로 이 아이들은 한테는 폭력이 행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폭력의 대상이 정해져 있잖아요. 가장 그 폭력의 최말단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아이가 없었으면 폭력이 거기까지 갔겠죠. 다른 쪽으로 갔을 것이다. 학대의 기본적인 어떤 방법은 밑에서부터 올라옵니다. 그래요. 근데 다행히 이 아이들은 그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딸들에게까지는 학대가 있지 않았을 것 같다. 자, 친자녀들은 현재 분리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 아이들은 앞으로 어떤 절차 밟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알고 있기는 친척이 맡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만약에 이 재판이 진행되고 구속 상태가 된다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다른 가정, 위탁 가정, 그러니까 친족이 없으면 위탁 가정으로 가게 되는데 이 경우는 사실은 그 친족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가능성, 거기서 양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족이 양육할 가능성이 높다. 자, 현재 아동학대 치사 그리고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상태입니다. 아동학대 치사. 근데 이게 살인죄 적용으로 좀 확대될 가능성 있습니까? 치사는 때리긴 때렸는데 죽을지 몰랐다.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동학대 살인죄는 사실인 거죠. 그렇죠. 고의죠. 고의죠. 근데 고의라는 것도 사실은 이 정도로 때리면 죽을 수 있다는 걸 상식적으로 안다고 하면 그래서 누적 폭행이냐가 중요합니다. 보통 부검 같은 걸 하면요. 멍이 층층이 되어 있는 게 중요합니다. 층층이 되어 있다는 건 안 물기 전에 또 때렸다는 겁니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층이 피하의 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대단히 많이 발생했다는 거고 그 얘기는 뭐냐면 살해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요. 자, 이게 이제 왜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을까? 항상 우리가 이런 이제 안타까움인데 이 가정학습이나 교회 체험학습 등의 이유가 있으면 최대 57일까지는 학교 결석이 인정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인정 결석을 넘어서 미인정 결석으로 넘어갔는데 부모와 연락이 바로 닿았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대면 확인까지는 하지 않았다. 그럼 부모가 학교 쪽에 전화로만 확인하면 아이가 학교에 나가지 않고 무슨 일을 당해도 알 수 없잖아요. 지금의 시스템 맹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지난해 3월부터 보통 출석 일수가 한 200 며칠 됩니다. 정규. 1년에. 거기에 99일 동안 출석하지 않았고 나머지 37일은 가정학습, 체험학습 20일 그다음에 병결석 이렇게 합쳐갖고 그러니까 인정결석이 반, 그러니까 조금 반 좀 안 되고요. 근데 나머지는 그냥 소위 말하면 무단결석인 거죠. 무단결석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이 5일 이상 이 상황이 겼을 때는 당연히
주일에 담임교사가 통화하는 게 의무사항인데요. 근데 이 가해자들이 아주 영악하게도 네네. 일주일 후에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실 담임교사도 깜빡 속았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뭔가 조짐이 이상했긴 했을 거예요. 아이들 표정 보면 금방 알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걸 간과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장기 결석이었는데 아이가 왔는데 아이가 초췌하고 침울해 있는데 그거를 그냥 간과했다는 건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왔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자세한 확인이 필요했겠군요. 그러니까 띄워놓고 물어봤어야죠. 네. 자, 이 계모가 홈스쿨링을 핑계로 댔어요. 숨진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서 뭐 필리핀으로 이제 갈 예정인데 그동안은 홈스쿨링 하겠습니다. 조기 유학을? 예. 그런데 이렇게 홈스쿨링, 교회 체험학습 이 빌미로 학교에 보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은 이 학교에서 이런 경우에 이런 변명을 했을 경우에 좀 학대 시그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핵심은 이 일장의 약간의 그 강제적인 분리라고 하는 좀 뭐하지만 그 기법을 이용해서 좀 분리해서 아이들한테 직접 물어보고 들어봐야 되는 부분과 있고요. 분리 상담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의료 전문가. 그러니까 학대를 받은 아이들이 나타난 아까 말씀 로봇 증후군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시스템에서 말하는 우리의 시스템은 3축입니다. 학교 교사,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 경찰의 학대전담 경찰관 3축인데 이 모두 여기엔 관여를 안 한 겁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전화번호만 확인을 하고 직접적으로 할 수 안 한 거죠. 이게 지금 맹점이라는 거예요. 맹점이다. 자, 예방과 개입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 비해서 뭐 아동학대 신고가 늘어나긴 했다고 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다른 가정에서 이웃이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하기가 참 쉽지는 않아 보여요. 해외 사례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럼 외국 같은 경우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 주에서 아동복지공무원이 준사법권을 가지고 조짐만 보여도 바로 학대 의심 부모를 보는 앞에서 체포하지 않습니까? 뒷수갑으로 끌고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민감 젊은 부모들이 고철 겪었던 게 조금 좀 아시는 그런 형태인 것처럼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전문가한테 이 정도의 권한은 줘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아무도 권한이 없으니까 사실 아무도 책임을 지려고 그러지 않는. 삼축 누구도. 알겠습니다. 자, 뭐 앞으로 이제 전수조사를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 번 들은 얘기인데 좀 예방의 결과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상훈의 사건본부였고요. 자,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